네, 그럼 이번에 김건희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2022년 3월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서희건설의 한 고위 인사가 서울 잠실의 유명 백화점에서 같은 모델, 그러니까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토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초에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상황에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일종의 인사청탁으로 그 목걸이가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희건설이 주말 사이에 본사 건물 폐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즉각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이미 정황은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바로 그 목걸이가 누군가로부터 팔려 나갔는데 그게 서희건설 최측근이 사갔다는 것이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비서실장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럼 그 목걸이의 행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를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서희건설 여기 건물이 굉장히 뭐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희건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근데 9일날 자정을 기해서 그 들어와 있었던 많은 업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11일 6시 반까지 새벽 6시 반까지 폐쇄한다고. 그러면은 24시간 4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그 건물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이것을 사진을 찍으니까 그 안쪽에 이제 예를 들면 돌돌이라고 그러나요? 엘카라고 하나요? 짐을 싣고 나르는 이 건물 안에서 쓸 수 있는 리어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쓸 때 건물 바닥이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비닐을 깝니다. 근데 그 비닐이 다 깔려 있고 뭔가를 옮기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계속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 반클라프 목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서희건설 측은 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하면 이 부분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특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토 순방 때 지인한테 빌렸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그 목걸이가 자기의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오빠의 선물을 했고 내가 빌렸다. 모친의 환갑잔치용으로 뭐 환갑 때 선물로 그거는 줬다.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에 나왔던 세 번째, 얘기. 그 세 전에, 번째 그 중간에. 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홍콩에서 샀다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실물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실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튼간 2023년 3월에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뭔가 가지고 있다가 나토 순방 때 지인한테 그때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특검이나 언론에서 봤던 건 뭐냐면 본인이 그 목걸이를 진품이 아니라 누구한테 빌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헷갈리네요. 그거는 또 별개 목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교 목걸이. 통일교 목걸이는 네. 그라프 건진 목걸이가 법사. 있고 그렇죠. 반클리프 목걸이가 네. 있어서 지금 헷갈리는 건데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순방 당시 착용했던 그렇죠. 반클리프 네.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걸이든 아니면 두 번째 이제 그 통일교에서 줬다는 그 목걸이가 다 실물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식 때 왔던 그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가성을 갖고 어떤 물건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방, 명품 가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뭔가 백화점이든 어디에서 면세점에서 샀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교차해 보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실제 그 목걸이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해당 모델이 너무 사실 이렇게 뭐 그냥 착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은 아니어서 사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객 명단 확보하고 이걸 차근차근 지금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건데 특검팀이 앞서서 이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과 함께 발견한 시계 상자가 있는데 저는 사실 명품을 잘 몰라서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최고급 브랜드인데 이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했는데 이게 수천만 원짜리 상당의 여성용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보증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 시계의 실물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보증서 바탕으로 한 남성 보수 성향 유튜버가 이 시계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8일 불러서 조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 거기에 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 보니까 보수 유튜버가 이걸 샀네. 그리고 남성 유튜버가 이게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집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경로가 누가 생각해도 편하게 김건희 씨가 그 중간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건 구매자는 특정이 된 것이고 그 구매자가 물건을 누구한테 줬길래 이게 그 집에 와 있는지 그 중간 단계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여서 특검이 지금 저는 수사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는데 특히나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목걸이 관련해서도 산 사람이 서희건설 회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목걸이를 어디로 두 번째로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중간고리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추적을 하면 어디에 있는지까지 실물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물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최종 누군가에서 사라졌는지 이것까지도 다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혀지는 것은. 네. 첨언하기 어려운. 뭐 제가 사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인 어떤 수의 대상으로서의 목적지였는지 아니면 일종의 중간에 있는 건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권 초기에 김건희 씨 오빠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도 좀 살펴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 쪽으로 생각을 해서 최종 목적지가 그거였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 쪽이 원래 대상이었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거 줬다면 그 목적이 있는 건지 대가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그 맞사위가 갔잖아요.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갔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이 국정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모든 정보 보고가 다 되고 국무총리실을 거쳐가지고 국무조정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핵심 직위에서 서희건설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줬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민원들을 해결해 줬었는지까지 지금 특검이 결국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있는데요. 이제 특검이 영장 청구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적시한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얻은 부당 이익이 8억 원대다라고 특정을 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불법 거래 내용 횟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하도록 지시했고 58회에 걸쳐서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대가가 2억 7천여만 원이다.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또 밝혔어요. 그러면서 구속 의견서만 840여 쪽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난 목요일에 500여 쪽의 구속 의견서 냈고 오늘 오전에 270여 쪽의 의견서 추가로 제출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특검이 정말 작정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뭐 엄청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동안에 검찰에서 안 밝혀졌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이미 수사 목록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목록에서 지금 특검이 찾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윤석열 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못했었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다 묻어준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 조사를 했었던 지금 십몇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사했었던 검사들도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주식 거래와 관련돼서 뭐 3,000번이 넘게 지금 주식 거래를 했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101번 통정 거래. 어머니와 김건희 여사 둘이서 이 통정 거래에 있었다는 거. 지금 바로 팔고 바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 문제였어요.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었는데 보고도 못 본 척, 하고도 안 한 척 이런 식의 지금 검사들이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정권 이하에서 핸드폰까지 뺏기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엄청난 이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이 부분을 다 지금 파악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거짓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도 수사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때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소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끝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미래에셋 직원과의 어떤 통화 녹취록이 수백 개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뭐 주가 조작에 본인이 어떤 계좌가 쓰인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다만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그 증권사 직원하고의 어떤 전화 통화 내역에 보면 그게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검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서울고검에서 그걸 압수수색하고 특검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다. 동원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8억 원대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저번에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보고도 못 본 척을 한 건지 그야말로 아니면 무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특검 수사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이성윤 검사의 경우는 그때 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배제가 안 됐어요. 배제했다는 것은 공개적인 것이고 뒤로 이성윤 검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성윤 사단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이성윤 검찰이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지만 본인 그 수사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미 알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수사를 하자라고 해도 모두가 다 무기력한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면피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과정도 단 조사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압력에 왜 굴복당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차제에는 수사가 돼서 더 이상 이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게 주식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고 하면 그 계좌가 된 회사에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압수수색해서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거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고요.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충분히 언론에 흘려도 기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해야죠. 그 부분은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돌이켜서 보면 이제 이 혐의가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김건희 씨 구금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청서도 법원에 특검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두기보다는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내일 사실은
이르면 내일 밤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구속될지 여부가.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구속이 될 거라고 거의 100%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을 지금 구속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니까 왜 법집행이라는가 법치주의를 강조했었던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법치주의가 왜 작동이 안 되냐. 김건희 여사는 왜 다 법에서 다 알아서 빼주냐. 이런 이제 또 역으로 작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치소에 관해서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를 같이 또 이렇게 수감을 해놓으면 굉장히 또 많은 유튜버들 또 몰려들 것이고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재입당 시켜야 된다라고까지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또 활용하고 유튜버들은 또 거기에 수익을 올리려고 열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될 거라서 특검으로서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띄워놓고 이 자체적으로 어쨌든 법을 어긴 게 겹치는 것들도 있지만 전혀 별개의 어떤 사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뭐 뭉쳐지는 어떤 상대방을 어떤 그 자극하는 요소로 만들어지면 수사에도 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청은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금 한 명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안 나오시고 계신 한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또 한 분이 와서 또 뭔가 요구하기 시작하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도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강제 구인. 그 얘기 말고 김건희 씨는 그렇죠. 구속이 될까요? 구속될까? 네.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어떤 존재 이유가 뭘까요? 김건희 여사를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계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만 내란 특검은 지금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원래 목적은 외환 유치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국민들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거든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백을 받았냐, 뭐 목걸이를 받았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요, 직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또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이 굉장히 저인망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취재를 해서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하루 조사를 받았지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들었지만 그게 본인들의 어떤 여러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과 그다음에 증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확실히 구속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인신 구속을 위한 어떤 영장 발부를 청구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보는데 법원 가서 여러 가지 16가지 혐의를 모두 때려 넣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묻는 건 맞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봐야겠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어요. 이제 법정 휴정기 때문에 2주간 멈췄거든요, 내란 재판을. 근데 다시 오늘 시작됐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 측의 답변은 거동 불편이 확인되진 않지만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나가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죄가 이것이 뭔가 깎여 나간다거나 이제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엇보다 그럴 만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과를 할 생각, 본인 스스로가 법을 어겼다. 이것은 내가 반성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는 떳떳하게 그러니까 정치적 상대파들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셔터 내리게 하고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도에 대해서 본인은
떳떳하게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비상대권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특히나 뭐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탄해주는 말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얹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것이 끈끈하게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자기는 끝까지 버텼을 때 나중에 언젠가 이 판을 뒤집어서 보수 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그게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면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1년에 진행되는 수사 과정, 조사 과정, 재판 과정 자기가 성실하게 임해도 자기 몸만 피곤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무기징역 이 죄인의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질서에 자기가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어떤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투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계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 계엄이란 것들이 본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일종의 그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것들이 추천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여러 가지 조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고 특히나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하는 인치 과정에서 보면 두 차례 첫 번째는 왔다가 본인이 누워있고 옷을 벗은 채 어떤 속옷 차림이었다는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장한 한 젊은 사람 한 10명이 와서 손을 잡고 발을 잡고 뭔가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고 심지어 이제 의자를 전체적으로 의자를 다 들어서 하다가 본인이 떨어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뭐 법조인조차도 그런 강제 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고문이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여러모로 건강이라는 측면은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될 어떤 이유나 그런 의지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투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안 나가는 게 정치적 투쟁의 의미다. 근데 저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법지서를 무너뜨리고 법 위에 있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헌재 어떤 대통령의 이제 탄핵 그 파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국민들이 비판할 대목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한 사람 본인 그냥 윤석열이라는 자연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선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플러스될 여지는 거의 없거든요. 마이너스 좋지 않은 영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인이 볼 때는 지금의 특검의 어떤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게 잘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는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무력감도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씁쓸한 게 한때는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법치주의의 어떤 최고봉에 오르셨던 분이고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까지 돼서 실제로 통치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법 집행이 될 때 본인이 어떤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옷투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의자 잡고 붙잡고 버티면서 의자왕의 반열로 올라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특검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법 집행이 윤석열 앞에 가서 멈추냐. 왜 이거를 영장까지 받았는데 왜 그렇게 붙잡지 못하냐. 아마 다른 범죄자였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한 국가의 공권력이 윤석열, 김건희 앞에 가가지고 너무 솜방망이로 변하는 이 모습이 자칫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것이 좀 그러니까 사례라고 문제라고 보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이 특검 사무실로 와서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갔습니다. 구치소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세 차례 욕을 하다가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특검이 굳이 그렇게까지 뭐 속옷처럼 그런 디테일한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기자분도 저는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삼각이냐 사각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특검이 물론 국민들이 법 집행의 어떤 준엄함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중에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을 굳이 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이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지적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직 대통령을 빼고 자연인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사자에서는 그 입장에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야 선택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그거는 본인이 또 온전하게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다른 피의자에게 이런 선택의 권리가 있을까? 아니, 라는 그렇죠. 의문을 네. 댓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속옷을 뭐 언급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 전직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속옷을 언급하라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만약에 뭐 옷을 벗은 상태에서 수의를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고 그렇게 있었다고 한들 수사 당국이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린다.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그냥 누구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서 그렇게 버틸 일은 아닌 거고. 버티지 않죠. 보통 그렇게 버티면 수갑 채워가지고 담요 씌워서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이고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속옷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영자 그 법 관련돼서 100조 관련돼서는 5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의 법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리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물리력을 당연히 사용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자 갖고 버티고 이런 것은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 본인들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특검이 공개했는데 특검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왜 도대체 법 집행을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저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면피를 하려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의자왕이 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친윤 이 변호인들이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희화화가 된 것인데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법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저는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500년 뒤에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투로 이런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않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표현을 벌거벗은 임금님, 의자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위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권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되고 희화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구든 버티면 뭐 망성을 말아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100조 5호에 아니,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그 부분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 부분을 100조 좀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당차보다 하루 앞당겼는데요. 이제 명단에 보면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논란이 있을 것도 맞고요. 국민들께서 비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도 당연히 비판할 것이고 아마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부담이 됐었더라면 이게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면을 결국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국민 통합이나 이런 단어 같은 것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 통합에는 오히려 저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찌됐건 검찰 정권에서 이 검찰의 어떤 폭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100을 잘못했고 100을 처벌받는 것은 수긍할 만하나 100을 잘못했는데 120을 처벌받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정을 좀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복절날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서까지 하셨는데 굳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광복절 80주년 행사 때 본인의 어떤 취임식을 또 한다는 이 부분인데 저는 그날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을 뭐 초대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광복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그 위안부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면 얘기 나오니까 저것들 나를 욕하고 있다. 나는 뭐 편안하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면의 최소한의 조치는 뭐냐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공통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거 검찰이 정적 죽이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들도 다 거기에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었으니까 다 그분들도 수사 처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가 이제 어떤 집권 세력의 국정 철학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사도 그렇지만 사면도 그렇거든요. 인사 사면이란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체력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원칙일까? 내 편, 내 진영의 사람들은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거,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